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동영상을 찍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금방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수험생이에요. 올해 수능을 보는데 처음 보는 수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잘 동영상 찍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자주 올릴 건데 뭘 올릴 거냐면 제가 공부하는 걸 올려보려고 해요. 새로 뭔가에 시간을 더 쏟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100일 정도 남았거든요, 수능이. 그래서 책을 읽을 건데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 짠! 수능 특강 세계사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부기도 하지만 세계사는 상식이니까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읽을 부분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르네상스는 일단 십자군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십자군 전쟁이 13세기까지 전개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전쟁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의 200년 가까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시와 무역이 상당히 발전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봉건적인 사회 질서가 동요하고 교회의 권위가 점차 하락해서 인간의 신보다는 기존의 신 중심의 그런 사회보다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재인식하게 됐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고전 작품을 수집, 정리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 인문주의, 즉 휴머니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는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 정신으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일단 르네상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4, 16세기에 전개됐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16세기의 북유럽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일어났냐면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었고 멸망한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이 망명해서 고전 문화를 연구했어요. 왜 망명했냐면 비잔티움 제국은 크리스트교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었던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망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중해 무역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피렌체, 베네치아 등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들이 문예활동을 장려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래서 상당히 예술적인 면이 많아요. 일단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최초의 인문주의자들이 있는데요. 최초의 인문주의자는 페트라르카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서정시를 썼어요. 그 전에는 이제 신 중심의 상당히 신앙적인 내용의 그런 걸 썼겠죠? 그리고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욕망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요. 데카메론은 피렌체에 유행한 흑사병을 피해서 교회의 별장으로 간 10명의 남녀가 10일 동안 나눈 이야기를 엮은 형식의 소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저술했고 이탈리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술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굉장히 걸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 정말 유명한 레오노르도 다비치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라파엘로의 성모상. 이거 모나리자 다들 아시겠지만 모나리자가 있고요. 라파엘로의 성모상,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다비드상, 피에타가 있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미술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 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중세 미술과는 달리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인체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림에 묘사된 신들도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띈 것이 특징이죠.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의 성 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은 가톨린의 총본산으로 로마의 바티칸에 있습니다. 4세기 무렵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이 16세기에 미켈란젤로 등에 의해서 르네상스 양식으로 다시 건립된 거죠. 그러나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대서양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탈리아 도시 경제가 쇠퇴하였고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한번 볼까요?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다르게 초기 크리스트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실 사회와 교회의 권위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죠. 일단 똑같이 인문주의자는 에라스미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예요.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지지했지만 루터와 논쟁을 벌인 뒤에는 신교와 구교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때까지 크리스트교에 반발하는 신교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루터랑 칼뱅이 있는데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에라스미스는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써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고요. 사회사 상가이면서 인문주의였습니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에 반대하다가 처형당했죠. 오늘날 이상향을 지칭하는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가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게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날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날개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게 나와요. 문제 책을 철저히 외우라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술에는 반 에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했고 브리얼이 농민의 생활을 묘사했고 듀러, 홀바인 등이 있었고 문학에는
국민문학이 발달했는데요. 그리고 브리얼은 이탈리아 미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특한 화가로 독일 마을의 풍속과 농민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문학에서는 국민문학 발달했는데요. 국민문학은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에서 벗어나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셰익스피어 등이 있죠. 셰익스피어가 이 사람이구나. 북유럽의 르네상스 중에 이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보면 돈키호테는 얼굴에 수심이 어린 말라깽이 하류 귀족이다. 그는 기사소설에 매혹되어 기사처럼 피해자를 도와주어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다짐하였다. 나중에 그는 아주 야윈 말 한 피를 타고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을 들고 집을 나와 어디서든 모험을 무릅쓰고 의협심을 발휘하였다. 그는 집을 떠날 때 농민 산초를 자기 보화로 삼아 나귀에 태워 데리고 갔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꼽힌 르네상스가 16세기의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발달하였습니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사회개혁적 성향을 강했는데요.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에서 벗어나 자국어로 문학 작품을 쓰는 국민문학이 발달했는데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기사를 풍자했습니다. 미술에서 독일의 브리얼은 서민의 생활 모습과 현실의 부조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데요. 르네상스의 합리적인 정신, 자연에 대한 관심과 관찰, 실험 중시풍조가 근대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일단 중국 과학 기술이 전래되었는데요. 화약과 나침반이 전래됐는데 일단 화약으로 인해서 전술의 변화와 봉건 기사의 몰락이 초래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화약을 만들어서 던지면 몇십 명씩 죽일 수 있는데 굳이 뭐 기사 말 태워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에는 너무 수지가 안 맞죠?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사람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래서 몰락됐고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에 이용되면서 신항로 개척과 유럽 세계 평창에 기여했습니다. 또 활판 인쇄술이 만들어지는데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했어요. 근대적 지식과 사상이 확산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15세기 중엽에 이제 활판 인쇄술을 발명해서 인쇄 공장을 만들어 구텐베르크 성서를 출판했고 인쇄술을 널리 보급해서 종교개혁과 과학혁명을 촉진했습니다. 한 장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인데요. 일단 교황권이 쇠퇴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면서 16세기 북유럽 인본주의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의 진전으로 국왕들이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개혁을 지지했고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들이 교회의 전통적 교리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은 세 가지가 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뱅의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일단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독일은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고 독일은 이제 영방국가 체제였는데요. 영방국가라는 건 중세 독일의 지방 제후령을 말하는 것으로 13세기 이후에는 300여 개나 되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었고 교황청의 착취로 불만이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레오 10세의 교황청에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도 면벌부를 팔고는 있었는데 이 시기에 면벌부는 16세기경에 교황이 수입을 늘리고자 발매한 건데, 특히 중앙집권적 권력이 없었던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던 거예요. 어떤 수도사는 면벌부는 살 돈이 금고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이를 산 사람뿐만 아니라 부모, 친지의 영혼도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라는 선전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했는데요. 성서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성서 중심주의라는 건 신앙의 근거는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에 있다는 주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빗대어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렇죠 뭐. 어쨌든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는데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의 법적 보호를 박탈했고, 이에 루터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제 막 이렇게 뿌렸고 제후와 도시들이 루터파와 교황파로 분열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농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농민들이 농노제와 교회제를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농민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 루터가 농민 전쟁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루터 지지하는 것을 철회했고, 루터파는 제후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우크스부르크 하이에서 제후와 자치 도시에 종교 성격 선대권을 부여했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루터의 종교개혁 이 95개조 반박문을 살짝 보면요. 제6조에서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21조 설교자가 교황의 면벌부에 의해 모든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제27조 그들은 돈괴 속에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마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나온다고 한다.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 교도는 면벌부 없이도 벌에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제89조 교황의 마음이 정말 돈에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데 있다면 어째서 그 전에 면벌부를 산 사람에게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보수 개축 비용 마련을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는 행위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면벌부 판매를 인간의 구원을 빙자한 사기라고 비판했고, 인간은 오직 신의 은총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하이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성립됐고요. 여기서 이제 루터 종교개혁은 끝이 났고, 그 다음은 칼뱅의 종교개혁인데요. 칼뱅은 이제 스위스에서 츠빙글리에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에 성공했고요. 스위스에서 일어난 개혁이었나봐요. 칼뱅 또한 성서 중심주의를 주장했고, 예정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직업 소명서를 또 주장해요. 직업에 충실할 것과 근면, 금욕, 생활, 강조 등을 내세워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중산 시민층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성공했으니까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 영국에서는 청교도, 네덜란드에서는 고위생 등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의 종교개혁인데요.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해서 헨리 8세가 수정법을 발표했는데 1534년이었고 교황으로부터 독립해서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해산하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재정을 확충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발표해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됐고 가톨릭교회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수정법은 국왕폐하는 마땅히 법에 따라 실제로도 법적으로도 영국 교회의 수장이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성직자들이 여러 차례에 거친 성직자 회의에서 승인한 바이다. 그러나 이를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에서 그리스도교의 공덕을 증대시키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죄악과 이단 및 그 밖의 범법행위와 폐단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본회의의 권한으로 다음의 법령을 정한다. 우리 국왕폐하와 앞으로 폐하를 계승하실 여러 왕들은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으로 해석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 그들은 그와 같은 직분과 칭호를 이 왕국의 제왕으로서 왕관에 딸려 붙는 것으로 소유하고 향유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권위에 딸려 붙은 모든 명예, 종이나 지위, 재판권, 특권, 명제권, 수익, 재화를 소유하며 향유한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남자 계승자가 없었던 영국의 헨리 8세는 교황이 아라곤 출신의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자 스스로 자신의 이혼을 선언했으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너무 빠르죠. 분리되고 이후에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독자적 영국 국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신교가 생기고 그리스도교가 분열되니까 가톨릭 교회도 당황했겠죠.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은 일단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교황의 권위와 가톨릭 교회 교리를 재확인했고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잘못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했고 금서 목록을 작성하는 등 신교 확대를 방지하고자 했고요. 또한 에스파냐의 로욜라가 조직한 예수회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종교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신교와 구교의 대립으로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구노 전쟁이 있는데 위구노 전쟁은 프랑스 내에서 신교도와 구교도가 대립한 거고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1598년에 발표된 건데 위구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낭트 칙령의 발표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에스파냐의 강압적인 가톨릭교 위주의 정책에 북부의 신교도가 저항한 것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독립을 승인받았습니다. 남부는 구교를 유지했고요. 나중에 또 다음으로 읽을 거는 에도 막부 모글 제국과 동남아시아의 발전, 서아시아 전통사회의 발전인데요. 사실 이거 전에 명청 제국을 읽었는데 그게 르네상스 다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막 횡설수설을 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읽긴 읽었는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에도 막부는 일단 16세기 후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했고 국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전국시대를 일단 통일한 건데 전국시대라는 건 부로마치 막부 시대 말기인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모사들이 할거에서 서로 다투던 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해서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막부를 설치하는데 그게 1603년 17세기 초반입니다. 에도 막부는 전국을 쇼군의 직할지와 다이묘의 영지, 즉 번으로 구분하여 통치했는데 상킨 고타이제를 통해서 막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어요. 상킨 고타이제는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 대체로 1년마다 교대로 거주하게 하고 가족은 인질로 에도에 머물게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막부의 조치였어요. 이 제도로 다이묘의 경제력은 약화되었지만 에도는 상업, 소비 도시로 번성하게 됐죠. 이게 상킨 고타이제를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되게 여러 사람들이 줄 서서 가잖아요. 이게 에도로 가는 행렬이에요. 에도로 갈 때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데려가고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에도는 발전하고 지방 다이묘들의 재산을 에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게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에도 막부에서는 또한 세국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하고 사무역을 엄격히 통제했어요. 그리고 유럽 상인 중에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만 그리스도교 포교 안 한다고 했거든요. 에도 막부 시대에는 경제는 상품 작물의 재배가 늘었고 상공업과 대도시가 발달했어요. 사회적으로는 도시 서민인 상인, 수공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인이 성장했는데요. 상공업과 또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하여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사는 반대로 영향력이 약화됐죠. 영지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해져서 이렇게 영향력이 약화된 건 18세기 후반 이후에 막번 체제의 동요로 이어집니다. 에도 막부 시대의 문화는 수국 정책이었지만 외래 문화를 수용하긴 해요. 대표적인 게 조선통신사인데요. 임진왜란과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의 선진문물을 수용해서 문화를 발전시켰죠.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막부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인을 통해서 조선 술, 포술, 천문학, 의학 등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이거를 통틀어서 난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조닌이 도시의 중산층으로 성장하면서 가부키, 우키요에 등이 유행하게 됐어요. 가부키는 우리가 막 가부키 화장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도 막부 시대에 유행하던 영국으로 남자가 여자의 역을 담당하는 형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막부 시대에 유행한 풍속화로 당시 인물이나 풍속 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시죠? 많이들 아시는 풍의 그림인데 이거는 가부키고 이거는 우키요에입니다. 또 18세기 후반에 일부 학자들이 성리학에 반발해서 고대 일본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옛날에 헤이안 시대, 막부 체제 이전의 헤이안 시대에서는 국학이 발전했었거든요.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도 그래서 국학이 발달했고 19세기 존왕양이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면 이 시기에는 무굴 제국이라는 게 성립됐어요.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델리를 점령하고 건국했는데요. 바부르라는 사람은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북에는 티무르, 북에는 칭기즈칸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는 스스로를 몽골의 후예라 생각해서 나라 이름을 몽골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가 변형된 무굴이라고 정했습니다. 무굴 제국이 발전하는 건 특히 두 황제를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처음 일단은 악바르 대제가 있고요. 아우랑제부 황제가 있는데 악바르 대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데칸 고원을 제외한 인도 북부를 통일했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을 도모해서 인두세인 지지해를 폐지하고 종교의 구분 없이 관료로 등용했어요. 지지해라는 건 정복한 이교도들에게 종래의 신앙을 인정하는 대신 징수한 인두세예요. 그리고 아우랑제부 황제는 남인도를 정복해서 무굴 제국 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는데요. 이슬람 제주의를 표방해서 힌두교를 탄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힌두교 사원을 파괴한 일이 있었고 지지야를 부활시킨 일이 있었죠. 무굴 제국은 이 아우랑제부 황제의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재정이 궁핍해졌고 비이슬람교도의 탄압에 따라서 각지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있었고 시크교의 반란이었습니다. 시크교는 16세기 초 나나크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하여 만든 종교입니다. 우상숭배와 카스트제의 신분차별을 반대하고 유일신 사상과 인간 평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한 각지의 토호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동서해안 지방에 침투했죠. 몽골 제국의 경제를 보면 일단 국내에서는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고 내륙 곳곳에 시장과 도시가 들어서고 화폐 경제가 활성화됐고요. 이제 대외 무역을 보면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주로 면직물과 향신료를 대표적으로 수출했으며 15세기 말 이후부터는 유럽인들이 인도양 무역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15세기 말이지? 16세기에 건국됐는데. 왜 15세기? 이거는 지금 신항로 개척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신항로 개척이 신항로가 이렇게 보시면 15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슬 들어오죠. 무굴 제국의 문화는 일단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된 힌두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제일 큰 특징이고, 그래서 종교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가 등장했고, 건축에서도 이슬람 양식의 돔형의 지붕과 힌두 페르시아 미술의 특징인 세밀화를 잘 보여주는 타지마할이 유명해요.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이 그의 아내 뭄타즈마할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묘당으로 인도 고유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회화도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세밀화와 인도 양식의 조화를 이룬 무굴 회화가 발달했어요. 언어도
공식 문서나 외교 용어에는 페르시아어를 썼고요. 그 밖에는 페르시아어, 아랍어, 힌두어가 융합된 우르드어를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굴 제국은 그냥 다 섞였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막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섞인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볼 건데, 베트남은 한자로 월남이라 쓰고 베트남어로 비엔남이라고 읽는데요. 응우옌 왕조부터 쓰기 시작한 이 이름은 북쪽의 안남과 남쪽의 월상에서 한 글자씩 따온 거래요. 베트남의 레 왕조를 한번 보면 레 러이가 명을 몰아내고 세웠어요. 15세기 초에. 적극적인 남진 정책으로 천파의 대부분을 병합했고 16세기 이후 쇠퇴하다가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명나라가 이렇게 보시면 1368년 14세기 중후반에 건국됐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응우옌 왕조는 응우옌 푸강이 남북으로 분열된 베트남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인데요. 왕조인데요. 1802년 19세기에 세워진 거고 건국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프랑스 세력이 개입할 여지를 남겼죠. 나중에 제국주의 시대 때 실제로 프랑스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타이는 14세기 중엽에 건국된 아유타야 왕조가 있고요. 아유타야 왕조는 상자부 불교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발달했는데 미얀마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방콕 왕조라고도 불리는 짜끄리 왕조가 있는데요. 라마 1세가 미얀마를 축출하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1782년 18세기 후반이고요. 이 왕조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왕조예요. 네. 그리고 그 미얀마를 보면 퉁구 왕조가 16세기에 분열된 미얀마를 통일하고 성립한 왕조인데요. 포르투갈 함대를 격퇴하기도 해요. 그리고 꼼바온 왕조는 18세기 중엽에 성립돼서 청해 침입을 물리치고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영국령 인도의 한 주가 되죠. 뭔가 대단한데요. 이 꼼방 왕조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래요. 청이랑도 싸워서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그랬네요. 라오스는 14세기 중엽에 라오족이 이주해 오면서 란창 왕조가 성립됐는데 16세기에 불교 문화를 꽃피웠으나 18세기에 분열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를 한번 볼까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남단이 10세기 말에 물라카 왕조가 등장해서 해협 지역을 장악했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어요. 그러나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물라카는 말레이 반도 서해안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동서해안 교통의 요충인 물라카 해협에 면해있어요. 14세기에 물라카 왕조가 등장해서 동서무역의 중개지로 번창하였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의 지배로 넘어간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을 보면 18세기 후반 이후에 마자파잇 왕조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면서 번영을 누렸고 16세기 초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합니다. 어렵네요.
중앙아시아는 좀 좁은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고 모양도 막 길고 휘어지고 그래서 섬도 많고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 다음은 서아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티무르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자청한 티무르가 세우고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티무르가 티무르 제국을 세웠죠. 이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무굴 제국을 세웠으니까 티무르 제국이 훨씬 이전인 걸 알겠죠. 얘는 15세기 중엽부터 쇠퇴하기 시작해요. 무굴 제국이 16세기에 건국된 거랑 다르게 대조적으로. 그리고 근데 티무르 제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을 이기기도 했어요. 앙카라 전투는 오스만 제국이 티무르의 편을 든 소아시아 제후국들을 압박하자 티무르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앙카라 북방초원 지대에서 벌인 전투예요. 티무르 제국은 여기가 서아시아잖아요. 이슬람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문명이 시작될 때,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페르시아 시절부터 동서무역, 중개무역을 했어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티무르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당연히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겠죠. 티무르 제국은 이슬람 문화, 페르시아 및 튀르크 문화, 중국 문화까지 혼합된 복합적인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페르시아어와 튀르크어로 쓰인 문학 작품과 세미라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무르 제국도 15세기 중엽부터 후계자 분쟁으로 좀 더 약화되다가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네. 그 다음에 이란 지역의 사파비 왕조를 볼까요? 이란 지역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지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16세기 초에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의 여러 부족들을 연합하여 건국한 왕조이고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동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시아파가 소수인데요. 이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했다네요. 16세기 말 아바스 1세 때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기고 전성기를 누렸대요. 그러나 17세기 말 이후에 왕실의 내분과 부족들의 반란, 아프간 동의 침입 등으로 쇠퇴하다가 18세기 초 173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오스만 제국의 성립을 볼까요?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죠. 오스만 제국은 13세기 말에 오스만족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건국한 제국인데요. 14세기 말에 헝가리 중심의 크리스트교 세력 연합을 격파하고 술탄의 칭호를 받았으며 발칸 반도로 세력을 확장했어요. 메메트 2세라는 황제가 있는데 메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1453년 15세기 중반에 정복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스탄불로 개명해서 수도로 삼았고요. 술레이만 1세는 헝가리를 정복했는데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의 연합 황제를 격파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정복한 이 지도를 보면은 옛날에 비잔티움, 로마, 뭐 비잔티움 제국이랑 비슷한데 헝가리랑 이스탄불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뭐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이 연합 함대를 격파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고요. 군사 체제로는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 술탄의 친위부대인 예니체리를 창설했어요. 티마르제는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로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각 주의 방비를 맡고 있는 군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군량과 군비를 자체 충당토록 한 제도예요. 예니체리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친위부대이고요. 크리스트교도 청소년들을 징집해서 이슬람교를 재개종시킨 후 배속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그러나 신학료가 개척되면서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중개 무역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17세기 말부터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주변 영토를 잃게 되면서 쇠퇴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회와 문화는 일단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해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했어요. 문화로는 역시 페르시아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미라가 발달했고 비잔티움 제국 양식을 도입한 이슬람 사원, 즉 블루모스크라고도 하는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유명하고요.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는 여기서 끝이에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했는데도 짧죠? 그치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 전 모든 걸 다 외워야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많이들 아시는 콜럼버스가 나온 신학로 개척과 절대왕정입니다. 일단 신학로 개척의 배경은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셀주크 티르크 아시아랑 했잖아요. 서아시아. 십자군 전쟁과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등이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가 아마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네. 중국 원나라 시기에 마르코 폴로 여행기 등이 유럽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향신료, 비단, 차 등 동방 산물에 대한 유럽인의 직접 구입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직구가 싸잖아요. 또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지구 구형설이 대두되었고 지리학과 천문학이 발달됐고 나침반을 사용했고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 등으로 원형 항해가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게 토대가 마련되었고 중앙집권화를 위한 재정적 목적으로 식민지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신학로 개척을 적극 지원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 등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그 신학로 개척 이전에 가장 활발했던 교역권이 지중해 교역권이잖아요. 그 지중해 교역권에서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되게 뭔가 그 교역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돈 벌려고. 대표적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학로 개척을 했는데요. 포르투갈에서는 엔리크 왕자가 아프리카 연안으로 선단을 파견했고 항해 기술과 탐사에 관한 지식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있죠. 이렇게 희망봉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아프리카 끝부분을 말해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1488년에 발견했고요.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에 도착하는 항로를 개척을 했는데 이게 1498년이에요. 그래서 향신료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에스파냐도 신항로를 개척했는데 콜럼버스가 있는데요.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사람이 아니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에요. 먼저 콜럼버스는 포르투갈로 가서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인도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려는 자신의 계획을 제시했으나 지원을 얻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에스파냐의 여왕은 그에게 제독의 지위를 주면서 세 척의 쾌속 범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맡겼습니다. 1492년 8월 에스파냐를 떠난 그의 함대는 2달간의 항해 끝에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인도 제도는 인도가 아니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콜럼버스는 이게 1492년이었는데요. 이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서인도 제도를 인도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젤란이 있었는데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이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5척으로 구성된 3단을 이끌고 신항로 개척에 나섰으나 필리핀에서 토착민과의 전투 도중에 죽었어요. 결국 항해를 마무리 지은 것은 에스파냐 출신의 항해사 세바스티안 데 엘카노였습니다. 그는 단 한 척의 배만을 이끌고 에스파냐로 귀환하여 최초의 세계 일주에 성공했죠. 일행이 이 사람들도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서 3년 만에 에스파냐로 돌아왔고 이게 1522년이었어요. 이 최초의 세계 일주로 인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죠.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 인도 항로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동쪽으로는 자와 중국 등지로 서쪽으로는 브라질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항해를 지원했던 에스파냐는 브라질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한 결과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해서 대서양을 무대로 삼강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가 형성됐는데요. 유럽 상인들은 면포와 무기, 화약 등을 싣고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가서 흑인 노예와 교환한 후 아메리카에 가서 노예를 팔고 설탕과 면화, 담배 등을 싣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삼강 무역이에요.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지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이 시작되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이 시기에는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으로 유럽 자본주의 기초가 형성됐는데요. 당연히 이 아메리카에서는 은이 많았어요.
16세기 이후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값싼 은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유럽의 물가가 두세 배로 폭등한 것이 가격 혁명이고요. 다들 이제 혁명 하면은 뭐 시민혁명이나 주로 산업혁명 많이 아시는데, 이 시기에 일어난 혁명은 상업혁명이에요. 신학로의 개척 이후 유럽의 상업 자본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상업활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또 아메리카에서 감자, 담배, 옥수수 등 신작물이 전래되었습니다. 은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교양망이 형성됐는데, 아메리카에서 가져온 은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의 면직물,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등을 교육했고요. 중국에 다량의 은이 유입되면서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시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세계도 변화했겠죠. 일단 아메리카 세계에서는 아스텍 문명이 있었는데, 멕시코 고원에서 번영한 문명이고요.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는데, 이거는 멕시코 고원에서 발달한 아스텍 제국의 수도로, 도시의 중심에는 대신전과 궁전이 있었고 넓은 도로로 외곽의 거주지와 연결됐습니다. 카누를 타고 도로와 교차하는 운하를 통해서 직접 시 중심으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문명이군요. 그냥 문명이구나. 그런 문명이었는데요. 도시였는데, 또 이 아스텍 문명에서는 그림 문자와 달력을 썼고 피라미드형 신전을 건축했었고, 잉카 문명도 있는데, 잉카 문명은 쿠스코를 수도로 했는데, 쿠스코는 안데스 산맥 해발 3,399m 지점의 분지에 세워진 잉카 제국의 수도였고요. 토착어로 세계의 배꼽이란 뜻이었대요. 이게 수도였고, 이 쿠스코가 수도였고, 페루와 칠레 지방의 안데스 고원에서 번영했는데, 계단식 농경이 발달했고, 관료와 군대를 거느린 지배자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에스파냐 사람들이 침략하죠. 16세기 전반에 에스파냐의 코르테즈와 피사로가 각각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정복해서 파괴했는데, 금과 은을 채굴해 갖고 사탕수수와 담배의 플랜테이션 농장 운영 등의 원주민을 강제 동원해서 가혹하게 착취했고, 플랜테이션 농장은 유럽인들이 식민지로 점령한 지역에서 원주민과 노예 등을 이용하여 운영한 거대 농장을 일컫는 말이에요. 주로 담배, 목화, 사탕수수, 커피, 홍차, 카카오 등의 작물을 단일 경작의 형태로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가혹하게 착취했고, 유럽인이 가져온 천연두와 홍역 등의 전염병의 유행으로 원주민 인구가 급감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들어와 충당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라스 카사스가 에스파냐 국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저는 원주민 1,5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했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요 수법 가운데 하나는 부정하고 가혹하며 피비린내 나는 포악한 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유를 되찾으려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토착 영주와 용감한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일찍이 어떤 인간도 심지어 금수조차 겪어본 적이 없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고 무서우며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려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끔찍했나 보네요. 라스카사스는 콜럼버스에 항해한 한 선원의 아들로 에스파냐의 세비야에서 태어났는데요. 도미니크의 신부가 되어 에스파냐의 서인도 제도 정복에 동행했고, 그곳에서 에스파냐의 가혹한 지배 상황을 목격하고 각종 저술을 통해 가혹행위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비극이죠. 문명 자체가
사라져버린 일이기 때문에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이 또 아프리카 세계도 물론 변화했겠죠. 그런데 신앙로 개척 이전에도 이슬람 상인과 상하, 황금 등을 교역하면서 흑인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긴 했어요. 신앙로 개척 이후에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노예 무역이 본격적으로 성행했고요.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상인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면서 아프리카의 인구는 감소하고 상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을 시키려니까 남자를 주로 데려가서 그랬던 거죠. 나쁜 놈들. 그래서 대서양 연안의 서부 아프리카의 해안에는 유럽인의 아프리카 약탈과 관련된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기니 해안은 호추 해안, 라이베리아 해안은 곡물 해안, 코트디부아르 해안은 상하 해안, 가나 해안은 황금 해안, 베냉 해안은 노예 해안으로 불리기도 했다네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발전한 것이 절대 왕정인데요. 절대 왕정이라는 건 중세 말부터 진행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완성되면서 16, 18세기에 유럽에서 일반화된 근대 초기 국가 형태예요. 이는 군주를 위해 봉사하는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갖췄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상공 시민의 계층의 지원에 의해 충당되는 구조였어요. 보댕과 보시에 등의 왕권 신수설에 의해 뒷받침됐는데 왕권 신수설은 말 그대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절대 왕정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 보댕, 보시에 등이 대표적인 사상가였고 경제 정책으로는 중상주의를 채택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해외 시장의 확대를 위한 식민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중상주의라는 거는 원래는 부를 중대하기 위한 절대 왕정의 보호 무역주의를 비판적으로 중상주의 체제라고 부른 데서 기원했어요. 초기에는 금이나 은을 확보하는 중금주의 정책이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 차익주의로 발전했습니다. 일단 서유럽은 대표적으로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이 있는데요.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코르테즈의 피서로 막대한 양의 금운이 유입되면서 유럽 최초로 절대 왕정이 확립됐는데 대표적인 절대 왕정의 왕이 펠리페 2세인데요. 이 시기에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격파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했는데 레판토 해전은 그리스의 레판토 앞바다에서 펠리페 2세가 이끄는 에스파냐가 교황, 베네치아 등과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물리친 해전이에요. 또 포르투갈을 합병하고 네덜란드의 신교도를 탄압하기도 했어요. 이 시기가 16, 18세기잖아요. 그리고 에스파냐는 최초의 절대 왕정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제가 말했던 30년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게 겹쳐요. 나중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독립을 승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에스파냐도 국내 산업의 기반이 일단 취약했고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무적 함대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패하면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에스파냐도 쇠퇴합니다. 이래서 내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가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모직물 공업 등 상공업이 발달했고 칼뱅파인 고이센이 증가했어요. 신교도.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왜 네덜란드 신교도를 에스파냐가 탄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베스트팔렌 조약 때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해서 공화국을 수립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보자면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가톨릭교 강요 정책을 전개하자 이에 반대해서 빌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남북의 10주는 이탈했고 북부 7주는 끝까지 항전해서 네덜란드 영박공화국을 수립했는데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아시아 방면으로 진출했고 대서양 중심의 중개무역을 장악했어요. 암스테르담이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크로멜이 항해법을 발표해서 네덜란드 중개무역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쇠퇴하게 되죠. 영국은 헨리 7세가 장미 전쟁을 수습하고 튜더 왕조를 개창하면서 또 나중에 헨리 8세가 수정법을 공포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원을 훼손하고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래서 절대 왕정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가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을 발표해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했을 때. 그래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아시아를 진출했고 국내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네는 쇠퇴를 안 하네? 쇠퇴했단 말이 없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앙리 4세가 낭트 측령을 위그노 전쟁에서 낭트 측령을 공포해서 위그노 전쟁을 종식시키고 절대 왕정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루이 14세가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했고 콜베르는 루이 14세 때의 재상으로 프랑스 국력 향상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특히 전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해서 중상주의를 콜베르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서 화려한 궁정 문화를 꽃피웠지만 무리한 대외 원정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낭트 측령을 나중에 폐지해서 위그노가 프랑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상공업이 위축됩니다.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볼까요? 시간이 애매한데 다 못 읽을 것 같은데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서유럽과 상당히 달라요. 동유럽은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시민 계급의 성장이 미약해서 서유럽보다 늦은 17, 18세기에 성립됐는데요. 농노제를 바탕으로 귀족이 관료나 장교로 왕권에 봉사했습니다. 프로이센은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2세가 계몽군주인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을 통해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했고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했습니다. 계몽 전제 군주는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한 동유럽과 러시아의 절대 군주를 말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왕이 행정과 군사를 개혁했고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노력했고 요제프 2세가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면서 농노제를 폐지하는 등 내정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성립은 표트르 대제 때 했어요.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 정책을 실시한 사람인데 서유럽을 실찰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서유럽의 문물을 수용했고 내정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북방 정책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또 시베리아를 경영했는데 청해 강이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국경선을 확정했고요. 이렇게 성립한 절대 왕정이 예카테리나 2세 때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면서 내정 개혁을 단행했는데 흑해로 진출하고 알래스카를 얻었으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어요.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